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3월 9일, 이제 앞으로 2달도 남지 않은 건데요. 자, 대선 이후 3개월 뒤엔 또 지방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만큼 이 새해 초부터 울산 지역 여야 정치권의 선거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대한민국과 울산은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어떤 최종 승부처, 대선의 승부처가 과연 어디일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시사진단에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향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총괄선대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선대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 권명호입니다. 예. 두 분 뭐 서로 원래 알고 계시는 사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방송으로 뵙기는 오랜만인가요? 처음인가요? 네, 어떻습니까?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십니까? 네. 예. 아무튼 뭐 기대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에서도 이제 여야 선대위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여야 선대위원장으로서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각오가 있다면 먼저 인사 겸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민주당 쪽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권명호 위원장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그러면? 네, 울산 시민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현 정부 4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총체적 난국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청년 실업, 경기 침체, 외교 고립, 불공정, 반헌법, 그리고 안보 위기, 총체적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주신 나라를 바로 세우라라는 정권교체의 준엄한 명령을 대선 승리로 받들겠다는 각오로 모든 힘을 다 쏟아낼 것입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열망인 지방권력 교체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예, 길게 하셨습니다. 박향로 위원장님. 예, 올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한 해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고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많은 도전이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등 과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전환의 요구는 울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대전환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해 울산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과제가 절실합니다. 대전환 시기에는 리더의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도 국가의 도약을 국가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울산 비전으로는 울산 대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울산 대전환을 위해 울산 5만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양당의 어떤 각오, 인사를 좀 들어봤는데요. 새해 벽두 양당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원팀 행보를 이재명 후보가 보이면서 조금 선대위는 안정적이 됐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고, 자, 국민의힘은 내용을 겪다가 다시 울산 회동으로 화합하고 또 내용을 겪다가 다시 봉합되는 어떤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예, 뭐 울산의 현재 지금 정치 지형을 보면은 지난 총선과 보선에서의 결과를 보면은 6대 4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연초를 지나면서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설 연휴가 지나면 울산에서는 한 6대 4로 역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전을 기대한다. 예. 전국적인 지금 판세 보면은 뒤지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 쪽에서 역전을 했어요.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좀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조금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우리 선거를 네. 치르다 보면 그 지지도는 예. 좀 요동을 치게 마련입니다. 그동안 여러 일로 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우리 국민의힘이 염려를 끼쳐드리게 한 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우리 국민의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그동안의 그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또 허심탄회한 속내를 다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봉합되었고 더 이상의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대위 조직에 있어서도 후보 빼고는 다 바꿨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해 주셔도 될 것입니다. 정말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데드크로스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뭐 사실은 후보 자체의 리스크다, 뭐 선대위의 탓이다, 당 대표의 탓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봉합이 됐고 지금 새 출발을 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네. 다시 역전하는 걸 좀 언제쯤으로 보셔요? 아마 예. 이제 지난 금요일 이후 예. 또 이제 여론 지지도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한번 우리 쪽으로 돌아온 것은 쉽게 뺏기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빠졌던 게 사실 중도층이 많이 빠져나오는데 사실은 그 빠진 중도층 지지가 우리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지 않고 사실은 중간에 있는 안철수 쪽으로 예. 많이 빠졌었는데 뭐 저희들 저는 설 전후로 해서 우리 당 지도 저희들이 그 목표로 했던 한 40%에서 45% 사이까지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도 그 지점인데 지금 30%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를 예. 어떻게 돌파하실 겁니까?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뭐 일단은 저희도 후보 쪽에서 보면은 예. 지금 계속 그 공약이나 정책 발표를 통해서 일하는 후보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후보 간 토론회를 통해서 예.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나 그다음에 그 공약 내용이나 그다음에 행정가로서의 어떤 국정 수행 능력들이 나타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선 후보의 지지율 판세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는 각 당에서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남은 선거까지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 중앙에서의 뉴스, 뭐 이슈 전쟁 때문에 지역 공약들이 많이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에게 좀 여쭤봅니다. 울산 지역 주요 공약들 현재까지 좀 나와 있는 최선의 최대의 좀 것들을 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 중앙당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가장 뭐 오늘 제가 저희들이 팜플렛을 준비해 왔는데 예. 아마 구정 전에는 예. 어느 정도 공약에 대한 확정이 돼서 발표할 거라고 건의와 보고 있습니다. 조정 단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 보시면 여기 좀 쭉 나와 보시면은 뭐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 신속 추진. 요거는 이미 울산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신속하게 지금 이미 설계 비용 10억 원 이미 아마 지난 3일 날 아마 결정이 돼가지고 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유밸리 조성이라든가 영남권 그 숙련기 술진흥원 유치라든가 성해마을 환경개선 사업 추진이라든가 대공천 유네스코 등재와 안각화 세계유산 국제센터 유치 추진 요 정도는 지금 한 5가지 정도가 가져왔는데 이미 요 5가지를 비롯해가지고 총 한 30몇 가지의 저희들이 그 정책을 이미 그 중앙당하고 캠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 기다리시면 뭐 구정 전에는
설 전에는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명호 위원장님도 큰 틀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울산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공약이 그 공통점이 많을 것입니다. 예. 올해가 울산공업 특정공업지구로 된 지 지정 60년 되고 예. 광역시 성격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의미와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는 획기적인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또 우리 울산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 복지, 교육, 문화예술 등의 인프라 확대, 또 방구대 안각화와 관련된 물 문제 해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경제의 심장이자 또 산업 수도의 울산이 다시 힘차게 뛰는 미래를 위한 그런 공약들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화학 그리고 자동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살고 싶은 젊은 도시 울산을 위한 청년 취업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러한 여러 공약들을 준비 중입니다. 예, 네. 지금 시점 자체가 양당 모두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얘기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견이 확실해 보여요. 사실은 두 후보가 탄소 중립으로 가자. 이건 뭐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다. 동의를 하셨지만 원전 정책에 있어서는 이견이 가장 큰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계획인가요? 일단 뭐 원전 이미 만들어진 원전, 지어져 있는 원전의 가동은 그대로 한다. 그 대신 새로운 원전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울산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탄소 중립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울산에 좋은 산업의 전환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울산에 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탄소 중립 규제 우리 우선 정책 우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 보면 유밸리 사업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지금 특히 VC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재생에너지 9기가까지 생산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울산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서는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예. 쪽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공감을 합니다만 단지 그 속도에 있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을 배제한 탄소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도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이나 부의식 해상 풍력을 늘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경제성이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그게 다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전이 필요하고 또 원전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은 우리가 원전을 그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원자력 관련한 학과에 학생들도 지망을 하지 않을 뿐더러 원전 관련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그리고 또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원자력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고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그러한 재생에너지 산업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어떠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도 뭐 정치 오래 하셨습니다만 요즘 대선 보면 재밌는 게요. 핀셋 공약들, 그러니까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주 명확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탈모 공약, 비정규직의 뭐 공정수당, 국민의힘은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군인 월급 200만 원.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를 뭐 재밌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근데 예. 제가 이번에 가족 폐지하는 거 맞습니까? 공약으로 내놓는 게? 여가부 폐지를 폐지는- 윤석열 후보가 SNS에 7글자로 쓰셨더라고요. 예, 여가부 폐지. 예. 확실히 공약으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여가부가 있음으로써 젠더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 청년들 전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케어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핀셋 공약을 하셨고 이재명 후보가 그 탈모에 관한 것들을 네. 공약을 하셨는데 그 들어가는 재정이 한 1,00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돈으로 감당을 해야 될지 그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런 공약 발표나 지금까지의 그러한 그 행적을 보면은 질러놨다가 또 안 되면 또 빠지고 특히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한다 했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다음에 한다 했다가 또 국민들이 질타를 받으면은 그건 생각 중이다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그런 공약들로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데 제대로 또 생각도 좀 하고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할 그런 네. 네. 예정입니다. 근데 그 기본소득 공약을 폐지한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실제로 우리 그 MZ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게 시행을 언제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그게 결국에는 예산 문제가 갈려 있으니까 조금 늦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겠죠.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복지의 개념으로 자꾸 보니까 그걸 사실 돈의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 기본소득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 될 수 있죠.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중요한 경제 시대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 더 앞서가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과연 그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생산해봐야 소비가 없는 도시에서 어떻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소득 배분을 통해서 수요 창출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밀어놨을 뿐이지 그걸 뭐 철폐하거나 우리 뭐 그렇게 공약을 없애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두 분의 지금 말씀 중에 저 기반에는 청년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번 대통령은 청년이 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뭐 양 후보 모두 청년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뭐 지역의 특성을 좀 담은 지역 청년의 좀 어떤 요구를 담은 청년 정책들이 있을까 싶은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이나 공약들이? 이미 그 저희들이 청년 정책은 울산만 따로 있기보다는 그 네. 저희 이재명 후보에 보면 그 소확행이라 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약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43개의 소확행 공약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 정책이 많이 뭐 청년 면접 뭐 수당이라든가 예.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수당에 대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기본 금융제도, 뭐 기본 주택제도 이런 게 전부 다 청년을 위한 제도이고 울산에서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청년에 대한 그렇게 계속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뭐 그 저희들 보면 이재명 플러스라고 저희 소확행 발표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소확행. 네. 자,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의 청년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따른 청년 정책들도 굉장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희 공약 중 하나가 울산의 청년들에 대한 것은 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울산의 많은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수의 그러한 부족함이라든지 이 청년 일자리 부족, 일자리. 결국은 그게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그러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외지로 빠지는데 이 근본적으로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에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기업의 그런 활성화로 인해서 청년들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예.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대학교 부지에 갇힌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을 해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울산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또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울산의
다시 청년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예.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청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한 질문만 두 분께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울산을 있게 한 산업만으로는 도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울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울산의 주력 산업이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것이 조선과 자동차입니다. 예. 자동차는 그나마 유지가 되었는데 우리 조선업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동구의 인구만 해도 한 2만 정도가 빠졌습니다. 우선에 이제 그러한 주력 산업이 다시 되살아나게끔 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10,000명에서 2만 명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그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산업도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가니까 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미래 먹거리를 구축을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던 것을 좀 더 잘하게 좀더 한번 잘하게. 키워보자. 네. 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기존의 우리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 금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조선은 만약에 실제로 성장을 더 한다 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장소로 들어가면서 그 냉연 엔진이 빠지면서 그 고용이라는 건 아마 불가능하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마트화되고 AI 로봇화되고 이러면은 아마 고용 창출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현재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인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은 고도화하는 작업을 해서 이제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기회는 오히려 신규 산업 쪽으로 진출을 해서 고용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의 뭐 가장 신규 확대 산업 중에 가장 큰 게 부유식 산업인데 만약에 부유식 풍력이 한 9기가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볼 땐 고용 효과가 한 35,000명 정도, 한 4만 명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성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뭐 최근에 그 부유식 풍력 이후에도 사실은 재생에너지 쪽에 우리가 수소 전지 분야라든가 이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신규 산업이 울산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야만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고요. 불경 메가시티가 내가 광역 전철망이 형성이 되면은 아마 그래도 조금은 울산 쪽의 젊은이들이 정주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업이 이제 살아나고 수주가 살아남으로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이 한 5,000명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의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게 된 그러한 요인은 그 기업이 활성화되고 산업의 그러한 그 성장 기조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부유식 핵상풍력은 그 연인은 3만 원이라 하지만 그것은 단기 일자리입니다. 그게 해상풍력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게 관리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거 짧게 한마디만 그러면 반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님 아시다시피 그 9기가의 부유식 풍력이 들어오면 연인원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보통 가동하는데 울산에 보면 울산화력이라고 있죠. 저게 가동하는데 보통 정규적 인원이 한 500명 되고요. 비정규적으로 그 하청업체죠. 한 2,0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울산화력이 제가 알고 있기는 한 4기가 정도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유식에서 9기가를 생산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게 근무하고 일하는 직원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바다 복판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면 보수하고 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건우님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35,000명이라는 거는 그 연인 인원이 아니고 그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를 한 35,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거는 우리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공약들 유력 후보들에게서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의 수성이냐, 야당의 탈환이냐, 벌써부터 울산시장 선거 최대 관심사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2018년 선거와 또 지난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뭐 대선을 승리한다고 보면 저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그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있었고 또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그 의혹이 아직도 아마 이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 계실 때 전국에서 1, 2위 하던 그러한 시정 능력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께서는 꼴찌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굉장히 이제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발전이 후퇴되고 또 울산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 그런 지방선거를 교훈 삼아 정말 일 잘하는 일꾼 또 능력과 열정을 갖춘 그러한 도덕성 등 그러한 일꾼들이 진짜 일꾼을 우리 내세워서 당연히 지방선거도 우리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답에서 반론 좀 하시죠.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천 기준과 심사 방향 좀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힘부터 듣고 민주당 듣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이제 공정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또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민심에 부합하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진짜 일꾼을 카드로 내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대당의 후보들보다 더 나은 인물, 능력, 자질을 갖춰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하셔야 되니까 시간 좀 더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아까 방금 김기현 하명 수사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명 수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명 수사에서 우리 김기현 후보가 졌다 울산에서 송철호 시장님이 이겼다라면 전국적인 이미지를 보면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 전국 투표에서 보면 대구, 경북을 빼고는 6.18 지방선거에서 우리 석권을 했는데 그게 울산에 무슨 하명 수사 때문에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이겼다.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 지방선거 그 심사 기준은 이때까지 뭐 국민의힘은 늘 출세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충성하는 출세기를 했는데 이때 우리 민주당은 늘 해왔듯이 그 경선 방식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좀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지금 1월 한 중순 되면은 아마 지방선거 기획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공천 관련 부분이나 경선 부분에 대한 룰은 그때 정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 공약이기도 했는데 공천 자격 시험 실제로 봅니까? 이번 선거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방금 뭐 줄 세우기 했는데 저도 여러 번 선거를 치르면서 계속 경선을 통했고 줄 세우기라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고 우리 울산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1등짜리 시장을 떨어뜨리고 꼴등짜리 시장을 일을 시켜놓으니까 정말 울산이 발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생각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이것 가지고도 토론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울산시장 그 1등 꼴찌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짧게 하십시오. 솔직히 말해 광주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시장이 됐으면 1등 하시겠습니까? 1등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이 보수 터밭에서 우리 민주당 시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낮은 그게 나오는 거지 절대로 그건 아니다는 걸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론할 거예요. 한마디만 기회 드리죠. 아니 투표로 해서 당선된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 당선된 사람이 왜 그래 그 시정 능력이 떨어지는지 그걸 깊이 반성을 해야지. 그 광주하고 울산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울산이 지역 보수 터밭이라서 그렇지 밭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장윤호 의원 출마 선언 공식화하기도 하셨고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지금 한화평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엔 누가 나오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은 저희들 지방선거 일정은 아마도 1월 달에 선거기획단이 구성이 되면요. 그다음에 공천심의가 구성이 될 거고 아마 시장 후보는 대선 이후에 대선 기여도에 따라서 대선 이후에 아마 그 확실하게 경선을 통해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뭐 우리 저희 민주당 시장 후보도 아직까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한 서너 명 정도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윤호 의원뿐만 아니고 예. 다른 사람들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도 우리 후보는 너무 많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예. 분들이 많아서 아마 선택하기가 아마 많이 힘드실 건데 박명호 전 의원님과 또 정가변 전 국회 부회장님 그리고 박대동 전 의원님 예. 또 김두겸 전 남구청장을 비롯해서 또 현역 의원 중에 또 한 두세 분이 또 출마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아마 후보로 선출이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이제 중요한 대선이 있으니까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러한 룰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후보 또 자질이 검증된 분이 시장 후보로 나가서 무능한 현 민주당 지방 행정을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은 2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대위의 중점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양당 전략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까요? 예, 일단 저희들은 최근에 보면 보수 언론이나 가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보들도 많고 이래서 첫 번째로는 이재명 바로 알리기를 첫 번째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울산 시당에서는 한 1만 명의 온라인 홍보단을 구성해 가지고 SNS상에 집중 홍보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 윤석열 후보에서 실망한 중도 지지층을 어떻게 우리 민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삭죽기처럼 우리 각 530명의 선대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삭죽기 형태로 해서 중도층 끌어들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선거는 조직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는 울산의 각계각층 또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을 대변하는 외부 인사를 영입했고 그룹별 청년 보좌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직 활용을 넘어서 다양한 지원과 소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의 교감을 넓히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더 뜨겁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사무실에 모여 있는 오피스형 선대위원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실무형 인원만 남기고 모두 현장으로 나가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필드형 선대위로 지지세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임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뭐 역대 대선 중에서 양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다. 국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거티브도 사실은 좀 심했었는데 울산에서만큼은 마무리 발언을 하실 때 보니까 중앙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상대당이 이거는 참 잘하더라, 부럽더라. 그런데 이건 좀 보완해야겠더라. 이 한마디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제안 드리는 거지만 상대당이 이건 참 잘하고 부럽더라. 우리 당도 배워야겠더라. 하지만 우리 당이 이건 더 잘하더라. 장단점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민주당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딴 거 있겠습니까? 상대당에서 가장 잘한 거는 이준석 당대표를 뽑아서 MZ세대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건 좀 부럽습니다. 솔직히 예. 말씀해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윤석열 후보가 실수해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아주 잘한 당대표 선거 때 아주 잘한 정책 중에 후보를 뽑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안 좋은 점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당이 또 잘하는 걸 또 내세우셔야죠. 네.
뭐 아다시피 우리 당은 사실은 그 이번 대선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 행정 능력, 업무 능력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부분을 알리고 상대 후보 사실은 뭐 상대 후보가 워낙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좀 그에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시간 좀 보셔서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좀 분장도 잘하고 홍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그런 약점들이 많이 캄프러치되고 또 핀셋 공략으로 인해서 맞춤 공략으로 가는 것은 우리 당이 많이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 높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점은 우리 당의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0일 또 채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걸 다 우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새롭게 다가가서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진단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앞두고 울산의 여러 현안과 여야 정치권이 좀 직면한 문제들 두 분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방금처럼 선의의 경쟁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박향로 민주당 울산선대위원장,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선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새해는 늘 희망과 설렘이 가득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정책을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